한 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민족을 돌볼 생각이 들었다 하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면서 나옵니다. 모세가 민족을 돌볼 그런 생각을 들게 될 때가 바로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나이는 50대고 70대고 60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 주위에 자기 가정에 또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한다는 소리는 아직 장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했다는 소리는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이제 모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해서 하나님 마음을 모세가 갖다 보니까 이제 민족을 돌볼 생각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방주 교회로 치자면은 사실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들은 민족을 돌볼 그런 장성한 분량이 아직 이르지 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모세 같은 이제 장성한 민족을 돌볼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민족을 돌볼 생각을 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관리들한테 매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너무 모세 장성한 모세 이제 민족을 돌볼 생각을 하는 이 모세에게 이제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 관리를 쳐 죽입니다. 자, 죽여서 땅에 묻었는데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탈출하면서 이제 모세가 뭐가 되냐면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난민, 여러분들 북한 난민, 시리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북한 난민이 있습니다. 북한 난민의 근래 역사가 한 25년 전으로 이렇게 북한 난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탈출해가지고 혼자 나그네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난민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대규모 이제 뭐 러시아나 중국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살잖아요. 중국에는 조선족이 살고 러시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려인이 살고 또 일본에는 이제 우리 일본이 말하는 조센징이라는 조선인이 일본의 집단을 이루고 살죠.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잡혀서 끌려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한민족에도 100년 전으로 이렇게 보면은 디아스포라가 조선족이 한 170만 명이 되고 고려인이 한 50만 명이 돼요. 일본에 한 10만 명 살고 있고. 그리고 근래 20, 30년 내에 난민, 북한 난민, 북한을 탈출해서 떠도는 인원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 저기 동북권, 옛날에 구소련권이죠. 중앙아시아 이런데 15만 명이 지금 북한 난민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북한 난민이 이렇게 15만 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난민 그러면 뭐 저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 뭐 시리아 난민,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에 모세와 같은 북한 난민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 난민이 이렇게 중국에 현재 하루하루 숨어서 떠도는 난민이 1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북소련권, 동북권에 4만 명. 그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탈북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통일원 내 하나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국에 탈북해서 들어온 인원은 지금 현재 3만 5천 명이에요. 그 인원을 빼고 여전히 세계를 하루하루 떠돌고 나그네 같이만 모세같이만 광야 생활을 하는 북한 난민이 세계에 15만 명이 약 15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이들 외에 이제 중국과 조센징이라고 말하는 일본에 있는 디아스포라, 조선족이라는 디아스포라가 17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해주,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저기 러시아 서남부 볼고그라드, 그 다음에 카프카스 지역, 그 다음에 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지역에도 우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고려인들이 한국 정부가 몇 명을 데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광주에 마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북한 한민족의 난민과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앞으로 러시아의 서쪽, 소위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에 앞으로 대규모의 북한 난민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이 러시아의 전쟁이 왼쪽 사진은 올해 초 1월 달에 전쟁 상황이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9개월이 지난 현재 오른쪽에 거의 이제 올봄부터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이제 대반격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대반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이 러시아를 이참에 좀 많이 좀 축소시켜야 되겠다. 그런 그 의지가 강해서 계속 미국이 이제 전쟁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가지고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이 어디죠입니까? 크림 반도 지역과 헤르손 지역에 이제 크림 반도 지역서부터 서서히 이제 우크라이나 반격이 이제 이렇게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되찾고, 사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만 이제 되찾게 되면 2014년도에 러시아가 무결 입성한 크림반도를 되찾기만 하면은 사실은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동북아에도 상당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 계획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크림반도와 헤르손 지역,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하다못해 크림반도라도 차지하고 전쟁이 종전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위의 지역은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는데, 사실 왜 그러면은 북한 난민들이 대규모로 러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할 것이냐면은 이겁니다.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났죠. 푸틴을 만나가지고 뭐 우리 전문가들이 한쪽 면에서는 푸틴은 북한의 포탄을 원하고 김정은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그걸 합의했을 것이다. 또 어떤 한 분석가들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푸틴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너 한국 우크라이나 무기 팔지 마라, 주지 마라. 만약에 우크라이나 무기 주면은, 포탄 주면은 내가 김정은이한테, 북한한테 기술도 주고 북한을 더 강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내가 기술을 지원할 거야 하는 그런 협박 차원에서 푸틴이 외교적 전략으로 이렇게 김정은을 만났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저는 세 번째일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 번째는 러시아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난 이유는 러시아는 용병과 노동자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용병이 부족해요. 그동안 바그너 그룹이 용병으로 조금 활동했지만은 바그너 그룹도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용병이 필요해요. 싸울 사람들이 점점점 고갈을 내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27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죽고 이렇게 부상으로 인해서 전쟁에 투입할 수 없는 군인들이 2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50만 명을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넣었는데 27만 명, 반 이상이 병사가 일타오면은 이제 군대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군인들을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러시아에 아마 김정은을 보내고자 준비를 이미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군인들은 병역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7년, 6년으로 단축해서 그 나머지를 민간인으로 위장시켜서 이제 국제 제재를 약간이라도 피해 보려고 이제 러시아에 보내려고 김정은이는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김정은이는 보내려고 이미 작년서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기사에 났는데 2022년 5년에 돈바스 지역에 이미 돈바스 지역에 북한 대사관과 합의를 왔어요.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기로. 그 다음에 그해 8월 달에는 이제 러시아의 북한군 10만 명을 파병하기로 암묵적으로, 밀약적으로 러시아가 합의를 받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해외 파견 노동자도 다 준비하고 병사도 다 준비했는데 왜 그동안 안 보냈냐면은 푸틴의 사인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초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북한의 노동자가 민간인이 해외 나가려면은 우리한테 돈을 보여야 돼요. 뇌물을 줘야 이제 해외 파견할 수 있는 취업증을 받는 거예요. 그 취업증 10만 명을 받은 이 북한 민간인들이 그거 러시아로 파견받아서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보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보인 이 민간인들이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항의를 하는 이런 사건이 북한에서 올 초에 이런 파견자 모집해놓고 안 보내놓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아주 난감해하는 그런 사건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자, 푸틴은 세계 전문가들이 푸틴과 김정은이가 아마 밀약적으로 용병과 민간인을 파견하기로 합의를 봤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푸틴이 그걸 강하게 부정해요. 절대 북한 용병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합의를 본 적이 없다. 하고 이제 김정은이를 만난 후에 푸틴이 부정하지만은 실제 푸틴은 바그너 용병뿐만이 아니라 이미 어디입니까? 쿠바로부터 이미 14,000명을 그동안 용병으로 받아서 러시아 군인의 총알 가지고 이미 다 전쟁터에서 죽였어요. 이것이 지금 쿠바에서 지금 민간인들이 뭐 끙끙 앓고 있어요. 이게 쿠바나 북한이나 뭐 거의 이 독재국가, 공산국가 아주 행동하는 게 쿠바나 북한이나 똑같아요. 매일같이 북한에서 발행하는 노동신문에 매일같이 쿠바의 소식이 기사로 실려요. 전 세계 쿠바의 노동신문에 다른 나라 소식이 실리는 곳은 북한 노동신문에 쿠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쿠바나 북한이나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나서 이런 밀약을 하고 곧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과 이제 용병들이 갑니다. 왜요? 러시아는 그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북한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달러가 고갈됐어요. 그래서 달러가 고갈돼서 지금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주로 뭐냐면은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외국은행을 해킹해가지고 탈취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그냥 아주 용수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로부터 해외 파병을 하면은 이들의 임금의 80%가 이제 북한 공산당에 들어가요. 수령 자금으로 달러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필요하고 푸틴도 필요하고 이제 하려고 파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병을 하면은 주로 이제 이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전에는 저 동쪽 연해주 지역에서 이제 노동을 했었는데 이들이 가는 것은 이제 돈바스 지역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지대. 여기 가서 재건 사업하고 낮에는 재건 사업하고 군인들은 밤에 이제 도처 쓰고 이제 군인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북한 난민이 대량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인들은 지금 여기에 가면은 모세가 생각했던 민족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이 드는 장성한 이제 그런 때를 여기 가면은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북한 내에서 북한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그냥 모든 것이 정보고 다 통제되는 그런 사회에서 주입식으로 이렇게 세뇌되어서 살았지만은 이쪽에 가면은 조금만 돌아보면은 이제 유럽의 민주주의 소식이 들려오죠. 뭐 극히 일부지만 러시아의 민주주의도 일부를 접할 수 있죠. 아시아의 민주주의도 뭐 조금이라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들은 내가 속았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갖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생기는 이런 고민에 이제 이들은 빠져들게 되는 거죠. 아마 그 중에서 10%에서 20%는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탈출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 80, 90%는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평양에 이제 가족들이 골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그냥 노동을 하고 살지만은 20%는 여기서 이제 북한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북한을 탈출하면 이제 어디에 떠돌게 되냐면은 중앙아시아에 떠돌아요. 지금 중앙아시아에 많은 북한 이 난민들이 도초에 떠도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헝가리에도 북한 난민이 떠들고요. 오스트랄리아에도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오스트레일리아도 북한 외교관이 탈출해서 20년째 난민으로 거기 숨어 사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난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중앙아시아의 이 난민들을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중앙아시아는 또 뭡니까? 이슬람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입니다. 또 러시아 정교회는 한마디로 기독교를 배반한 배신자들이에요. 알겠지만은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들이 기독교를 배신하고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국가의 그 정치 권력과 손잡고 국가를 세워나가는 데로 변질된 것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온갖 잡신을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또 조금만 오면은 이제 어디입니까? 공산국가잖아요. 중국에 가면 공산국가. 공산국가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국가 하나님의 대적 원수예요. 이슬람 이단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에서 아주 하나님 원수 편에 선 그런 이단자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배신자들입니다. 이 북한 난민이 이런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중국에서 교회를 막 폐쇄시키고 그리고 북한 난민들을 잡아서 북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북한 난민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들을 아자르바이잔으로 탈출시켜서, 아자르바이잔에 가면 터키를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유엔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유엔 난민 캠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유엔 난민 자격을 거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시리아 난민이나 아프가니스탄 난민 최고의 많은 다수의 캠프장이 바로 터키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 난민을 거기에 탈출시켜서 이동시켜서 난민 자격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재건 사업으로 이들을 투입을 해서 그 우크라이나 땅에는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한답니다. 전쟁 승리하게 매일같이.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전번 금요일날도 만났는데 이런 사역을 설명하고 그분이 이제 키우 쪽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동안 사역했는데 전쟁 때문에 지금 이제 피신해서 한국에 돌아있는데 이런 사역을 설명하니까 그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교회 다 써도 좋아. 그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은 이런 북한 난민 사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 선교 그러면은 90년도 중반서부터 2000년 초반 때 탈북자들을 주로 탈출시켜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북한 선교. 저는 이것을 북한 선교 1.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전후해서 그 후서부터는 이제 북한 내지로 들어가서 공장을 세운다든가 무슨 병원을 세운다든가 또 이제 밖에서 이제 북한이 외화벌이로 나온 노동자들을 이렇게 접촉을 해서 성경을 가르쳐줘서 다시 내지로 보내는 그런 선교를 이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북한 내지 선교. 그래서 이것을 북한 선교 2.0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 북한 선교가 제3국에서 북한 난민을 위해서 또 이 북한 난민이 누구와 이제 만나게 되냐면은 그동안 흩어져 살던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에 디아스포라와 이제 연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가처럼 장성해서 민족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 체제가 변화시켰을 때 대한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우리가 양육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북한 선교는 이렇게 북한 선교 3.0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와서 우리가 뭐를 해? 북한 선교 다 북한이 문이 닫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럴 것이 아니라 북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2030년 전에 김정은이는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 설명하려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꿈으로 이렇게 가끔가다 아주 생각지 못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김정은이 죽는다. 김정은이가 죽으면 그럼 북한은 붕괴될까요? 대부분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 일반 사회학자들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김씨 백두혈통이 없어지더라도 북한은 그대로 붕괴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럼 누가 그 정권을 차지할까요? 군부입니다. 북한의 모든 실세는 군부가, 기업도 군부가 다 운영하고요.
군부가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이고 현대그룹이에요. 그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두혈통이 없어지면 군부에서 누군가에게 집권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그 군부가 김정은이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선전선동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권 유지하려면은 이제 경제를 먹여 살리는 것을 치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방으로 가자니 그러면 북한이 개방을 해서 해외에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해서 그 산업이 돌아갈까요?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중간 관리자를 키워놓지 않았어요. 기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수령이 명령하면 따다다 밑에 선전선동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냥 명령으로 딱 내려가서 밑에 가서 그냥 걸기댐으로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시에서 걸기 몇만 명 모여서 걸겠다 이런 식의 통치를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너무 사회주의 너무 다릅니다. 사회주의 경제도 아니에요. 그들의 경제는 뇌물 경제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뇌물 받아서 나랑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50% 가지고 나눠가고 나머지 50%는 위에 관리한테 주고 위에 관리는 그 위에 당원한테 주고 또 위는 이제 수령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란되는 것이 뇌물 경제로 수란되는 것이 바로 북한 경제예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기술자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북한을 개방하더라도 중간 관리자가 없어요. 대한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철도를 지어주면 그 철도가 잘 돌아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노예요. 아마 철도를 지어주면은 거기에 에너지, 전기도 없어, 관리자도 없어, 기술자도 없어. 이들의 경제 시스템은 뭐예요? 뇌물 경제. 그러니까 철길 뜯어다 팔아서 자기가 얼마 먹고 상납하고. 아마 기차도 1년 내에 다 해체를 해서 다 고철로 팔고 자기네들끼리 얼마가 나가고 상납하고. 이게 바로 북한의 경제예요. 여기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쏟아나갑니다. 북한에서 중국의 단동에서 북한의 고위층이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요번에 북한의 학교를 몇 군데 세우는데 몇 억을 이렇게 후원해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선교사들이 막 여기 교회 돌아다니면서 헌금 해가지고 이제 갖다 줘요. 갖다 주면은 이제 1억을 갖다 주면은 5천만 원은 이제 그 섭외했던 이제 북한의 관리가 딱 먹고 상납하고 그리고 또 위에 상납하고 수령한테 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오리관 내미는 거야. 무슨 이제 소식 돋고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았다고 하는데 북한은 그게 바로 뭐예요?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북한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 3.0 북한 난민과 디아스파라를 이들을 양육해서 북한을 재건하는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됐으면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장소는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피난처 공동체를 세워서 그들이 북한 체제가 변화에 대비하는 대안 세력으로 양육을 해서 북한이 백두혈통이 이제 없어지고 다른 체제가 들어섰을 때 그들에게 중간 관리자, 기술자가 필요할 때 대안 세력으로 이제 그들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그들과 함께 북한을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이 북한 선교 이제 4.0으로 넘어가서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북한이 붕괴돼서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게 되면은 우리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우리의 경제 차이는 60대 1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4명이 북한 사람 1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요. 어떻게 먹여 살려요?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대한 세력을 양육하고 북한을 재건하는 그런 지도자들 양육하고 북한이 체제 변화 생겼을 때 이들을 들어가서 북한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남북이 통일됐을 때 북한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남한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반도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해외 미국의 호주의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또 잘 지도자들 양육해서 그들이 제주도 남한에 파송 보내고 이렇게 해서 북한 평양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역으로
북한을 제거하는 세력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근래 와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북한을 아무리 선교를 해도 진짜 북한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5년 동안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성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평양에 100여 년 전에 세운 우리 신앙의 선구자들을, 그들의 울부짖음을,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계셨구나. 근래 와서 이제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중로 삼각과 한밀 이렇게 세력 대결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은 미국을 중심한 한국, 일본은 이거는 정상적인 그런 세력이에요. 그러나 북쪽은 제가 검정선으로 점점점 찍어놓은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범죄 집단의 세력이에요. 네. 미국은 남한과 일본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세계를 이제 이렇게 경찰하는 이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경찰서 파출소를 이제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국가예요. 근데 중국, 러시아, 북한 누가 여기에 중국이 러시아에 이렇게 기지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중국에 기지가 있습니까? 북한에 기지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모인 것은 미국으로 치자면 할렘가의 조직폭력단들이 어떻게 대항해보자 하고 급한 김에 만든 세력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미국이 2010년서부터 이런 세력 대결로 점점 이제 중국을 압박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0년도에 미국의 월드뱅크나 이런 아메리카 뱅크들이 어떤 분석을 내놨냐면은 2010년도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어떤 보고서냐면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은 중국이 미국의 GDP를 앞설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가 있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이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이제 그 군사나 정치 외교를 그쪽에 힘을 쏟았는데 오바마 때부터 2010년도에 아시아 회귀 전략을 씁니다. 이거 중국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중국을 이제 좀 관심 가지고 압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010년 후서부터 미국이 조금씩 태평양으로 세력을 점점 굳세게 강화시키고 점점 강화시켜 그래가지고 지금 근래에 바이든 대통령 전에 누굽니까? 굉장히 힘센 대통령 이름 트럼프 대통령 때 그냥 중국을 그냥 콱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2010년 때부터 미국이 조금씩 압박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중국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폐쇄하고 믿는 자들을 못 믿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의 본질이에요. 스탈린이 그랬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이건 정통 기독교의 배신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도 역시 정교회에서는 기독교인이 집회를 가지려면 곧바로 그냥 정부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면은 잡혀 들어가고 신고하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체포해 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러시아 정계는 기독교의 배신자들이에요. 북한 공산주의 말할 것이 이것은 원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더 나아가서 중앙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은 이단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중국을 선거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공산주의, 배신자들, 이단자들을 한 번에 이게 정리를 하시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더 압박을 했잖아요. 미국이 더 압박을 해서 이제 중국을 더 압박해 들어가요. 미국의 의도는 뭐냐면
그래, 내가 네 중국 한번 내가 이렇게 압박할 테니까 나한테 한번 포탄 한 발이라도 쏴. 그럼 내가 중국 응징하겠다는 게 미국의 지금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판국에 러시아가 한 건 저질렀잖아요. 대형 사건을.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면은 쟤네들이 한 1개월이면 점령할 줄 알았더니 지금 2년 가까이 점령 못하고 끙끙 앓고 있어요. 누가 그런 상황을 만들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백성의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보시고 아시고 이런 전쟁 상황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위축됩니다. 이후로는 점점 위축되고 중국도 이제 여차하면은 위축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판도가 생기냐면은 중앙아시아 이 지역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왜?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또 이 지역에 이제 누가 가 있어요? 예, 고려인들,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또 이 지역에 누가 또 이제 가게 될 거예요? 북한 난민들.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이 10만 명 이상이 갑자기 이제 이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은 우리 같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이들을 공동체를 세우면은 이쪽에 이제 어떻게 생깁니까?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그러면 양쪽에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북한이 이제 체제가 바뀌고 개방되면은 이제 끊겼던 북한의 이제 모든 노선이 남북한이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한반도에 복음화된 하나님 나라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후에 복음화된 우크라이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15년 전에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고통소리를 중앙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러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고통소리를 듣고 보시고 알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가라, 이제 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중앙아시아의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알고 보시고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것을 통계를 집합해가지고 이거 동북아 정치를 풀어내려고 몇 년씩 끙끙 내면서 답을 못 내는 거예요. 답을 내놨는데 몇 달 지나가면 그게 다 아닌 거라.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것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거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다시 가지고 오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아주 먼 미래의 거시적인 성경에 나온 것은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안 쓰여있잖아요. 하나님은 사회과학이라는 일반 은총, 먼 것이 성경에 쓰여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구를 하니까 일반 은총인 사회과학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합니까? 참고서도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고서를 보면은 성경과 이렇게 딱 깨지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도 이제 민족을 생각하는 장성한 교회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을 생각하지 모세 같은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이렇게 북한 선교사들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참 거의도 없어요. 없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방주교회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모세의 마음과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제 이른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장성한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갑니까? 아니에요. 40년 동안 준비 기간 있잖아요. 광야에서 준비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가서 북한을 세력을, 현재 세력을 변화시키는 대한 세력을 여기서 준비를 시켜서 그들이 모세 같은 지도자로 만들어서 양육해서 북한이 변화 생겼을 때 그들을 대한 세력으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들어갔듯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북한을 같이 들어가서 북한을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방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교회를 귀 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장성하게 만들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난민을 잘 기도하고 협력해서 아버지 대한 공동체로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에 피난처 공동체를 세우